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이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4가지 국정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잠시 앞섰다고 방심하면 금세 뒤처집니다. 반도체 외의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도 국제 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후발 약자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 잠수함 도입, 조기 전자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하게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 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 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 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그리고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이 그랬듯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입니다.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인 실용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민생 앞에 부처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일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제가 먼저 언론인 2분 지목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요. 제가 지목 드리고 소속 매체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카메라 뒤에 계셔서 제가 오히려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님. 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 기념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인상 깊게 들었고요. 저는 오늘 기념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헤쳐온 세 가지 위기의 파워 중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물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 확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기여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질문부터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중동 전쟁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휴전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상당히 많은 체유시설, 아니면 공항이나 또는 송요항 같은 기반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또는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몇 % 정도 부족한 상태인 건 맞죠. 그러나 그거는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물가겠죠. 수급 자체는 근본적인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 가격의 정상화, 과거로 돌아가는 건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고 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또는 비축유 활용이라든지 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아마 가공식품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물가 상승률,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 분야고요. 네, 한재영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된 초과 세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배당금이라든지 펀드 투입 같은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채무 상환하는데 초과 세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에서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또 그것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기업의 그 초과 이윤단에서 세수가 아닌 기업의 이윤단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하게 좀 구분해야 될 게, 우리 한재영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 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잠깐 뒤섞어 쓰는 바람에 좀 혼란이 있었지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좀 쉬운 의제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갚자, 또는 펀드를 조성해서 어떻게 쓰자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서 그냥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죠. 통상적인 방법이죠. 과거가 그랬죠. 부채의 예를 들면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거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죠. 바보 같은 짓이다, 가장. 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를 고려해야 되고, 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고 하는 게 그게 정책이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그런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짓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건 일단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쉬운 방법이 이제 국채 비율을 줄이는 거죠. 그또 상당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인데 현재의 1조 원의 가치와 10년 후에 1조 원의 가치가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재 1조 원의 가치가 높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은 써야지. 근데 미래의 가치가 훨씬 높다. 그럼 갚아야죠. 나중에 써야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알고 계신 것처럼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연간 0.2% 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정권이 한번 지나면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1.5% 이하로 떨어질 걸로 이미 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현재 국가 상태가 그래요. 인구도 줄고 예를 들면 노동 생산성도 그렇고 다 숫자상으로 계산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빚을 갚으면 그게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잠재 성장률 등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이건 초과세수이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나는 진폭을 벗어나는 초과세수라서 그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거든요.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다 투자할 거냐? 예를 들면 뭐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거죠.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 또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매년 그에 씨 뿌려서 그에 거두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내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쓸 수 있게 뭐 숲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생산성은 높은 부가가치는 높은 뭐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초과이윤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요.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잘 수습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 기성, 뭐 저도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 경제 체제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이제 국가적 결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월급 올려달라 그래야지 15%, 20% 올리자 뭐 이런 걸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 우리는 상상을 못했죠. 아주 발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상황이 온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거 다른 나라 보고도 우리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어요. 파는 게 다 남는 거예요, 거의 다. 옛날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럼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거죠.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뭐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목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준, 지원을 해준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내신 거죠. 세금으로 지원해준 거, 세금 깎아준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해도 수십조 이러잖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제는 저도 그 점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이게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아마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세, 로봇세를 도입해서 그걸로 뭐 첫째는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걸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 부분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걷어서 소비 수요를 유지를 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거 비슷하잖아요. 아주 그것도 불안정하게.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정이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몇 퍼센트를 나눠 갖자고 싸움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매우 불안정하죠.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해결될 수 없어요. 전 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곧 돼 가겠죠. 그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 할 수는 또 없다. 그러나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는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그래요? 지목하셔서 한 개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여성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줄도 좀 바꿔서 우리 저기에 흰 옷 입으신 분 중간에. 네. 네, 송주영 기자님. 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MBN 송주영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전세난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유세 상승과 전세난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과 기대감이 뒤섞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렵죠.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요. 소위 보수 정부 이런 제가 진보 보수 이런 말 쓰기 싫어서 그런데 자꾸 쓰게 되네요. 어쨌든 뭐 그냥 썼으니까 하죠. 보수 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뭐 담보도 풀어주고 뭐 이자율도 낮추고 뭐 빚내서 집 사라고 막 고사를 지내고 그냥 안 올라요.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차 쌓여가지고 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죠.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예요.